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는 수도권과 충청 등 주요 격전지를 돌며 막판 총력 유세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민심은 과연 어디로 향할지 정치권 이슈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남영희 민주당 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 지역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새 정부 출범 이후 한 달도 안 돼서 치러지는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제 두 분께 지금 판세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몇 대 몇 정도의 결과가 나올 거로 보시는지요? 몇 대 몇이요? 글쎄요, 지금 여론조사,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한 11대 6에서 13대 4 사이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11대 6, 13대 4. 네. 네. 자, 남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계속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목표치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지요? 우리 윤기찬 위원장님 말씀대로면 민주당은 한 4석, 광역단체장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저는 예. 좀 다르게 봅니다. 결과는 한 7곳 내지는 8곳 정도는 민주당이 우세하지 않을까. 결국 국민들이 직전에 있었던 대선 투표의 그 투표심을 완전히 한 2달 사이에, 3달 사이에 바꾸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예. 지지층 결집의 문제가 달려 있는데 사전 투표율을 저희가 따져보면 지난 2018년보다는 조금 상승하긴 했지만 최근에 있었던 선거에서 사전 투표가 편리했던 점을 따져보면 이것이 결코 많이 올라서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은 것은 아닌 것 같이 보였거든요. 결국은 최종 투표율이 지난 2018년에 60% 가까이 육박을 하게 될 것인지 저는 예. 그것보다 조금 하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한 55%에서 58% 상황 정도 되지 않을까. 그 결과를 놓고 보면 결국 국민의힘 지지자나 민주당의 지지자나 정말 그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에서 어느 쪽이 더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하느냐에 따라 예. 지금 접전 지역이 그 우세한 지역으로 바뀌는 상황을 연출하게 될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지금 아주 낙담할 상황도 아니다. 민주당 상황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를 떠올려 보면 당시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과 연이어서 치러진 그런 영향도 있었고 또 남북 평화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서 당시의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압승을 했거든요. 그때 17개 중에서 17개 중에서 14곳을 가져갔는데 지금 국민의힘도 이런 지금 분위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내심 기대는 하죠. 근데 예. 그 당시에 저희가 3개라고 하지만 하나는 무소속 제주지사였고 나머지 2개는 이제 대구 경북이었기 때문에 예. 실제 완패였던 거죠. 완패. 근데 그 당시에는 하루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걸로 좀 기억이 되는데 그런 걸 떠나서 그건 대통령이 잘하신 거였으니까요.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예. 거기에 대한 국민적 평가를 준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뒤늦은 평가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2018년도에 지방의회,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등을 다 석권해서 민주당이 잘했으면 지금도 다시 뽑히겠죠. 근데 이제 잘 못했다는 것에 대한 지금도 역시 지방선거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예. 2018년도 지방선거 그 구도에 대해서 민주당이 잘 해왔냐 안 했냐에 대한 거 심판인 것이지 대선하고는 상관이 없다. 대선이라는 국면은 저희가 대권을 잡아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54%를 넘기는 거 잘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지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 대선의 표심 차이가 지방선거에 그대로 그 구도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예. 오히려 2018년도 이후에 지방 행정에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민주당이 여기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민주당 김민석 공동총괄선대위원장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 지금 민주당이 좀 상대적으로 우세한 지금 호남 3곳을 포함해서 제주까지 이 4곳마저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기대치도 낮추고 막판에 좀 읍소하는 전략으로 지금 한 표 한 표를 호소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전략이 좀 민주당에게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김민석 총괄 선대위원장의 의견은 좀 더 우리 민주당 지지층들에게 호소를 해서 예. 투표장으로 이끌고 싶어서 한 3곳, 4곳, 이제 나머지는 전폐할 수 있을 그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번 지방선거를 보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부분은 예. 과연 민주당의 지도부가 어떤 전략으로 지방선거를 이끌고 있느냐라는 것에 의문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저도 지금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자중질환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당에서 선거를 코앞에 두고 예. 당내 내용처럼 비춰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악재도 물론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 지방선거가 애초에 이 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곧바로 치러지는 지방선거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 허니문 기간 내 구도상 압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해볼 만하다라고 얘기했던 게 저는 두 가지라고 봐지거든요. 예. 자, 하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실기한 점들이 꽤 있었죠. 집무실 이전 등 불통이 있었습니다. 졸속 이전으로 오는 많은 리스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러내는 부분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또 윤석열 정부에게 줬던 그 표에서 또 민심 이반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각을 구성하는 인사들에 대해서 면면을 살펴보니 또 누구 하나 바르게 국민들이 도덕성을 잣대를 들이대고 볼 때 과연 인정해 줄 만한 부분이 얼마나 될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있었고 해서 이번 선거를 대선의 연장선으로 보지 않으려고 해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어서 민주당이 해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내부의 지도부에서 또 자중질환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스코어 자체를 까먹게 하는 그런 자기 발등 찍는 일들도 또 있었거든요. 예. 저는 이런 점에서 지금 이 세 곳 어떻게 보면 네 곳 정도만 우세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로 오히려 이것이 본투표까지 이어지는 그 우리 층 지지자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살짝 의구심이 듭니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폭거라든지 이런 예. 문제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 정부를 이끌어갈 지난 그 인물들 이전에 기존에 있던 18년에 많은 국민들이 임명해준 지방정부의 수장들이 과연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인물론으로 따져서 예. 민주당에게 표심을 요구하는 부탁드리는 호소하는 전략이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게 아까 그 선대본부장 말씀도 외생 변수, 정치 환경 변화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사실 처음 출발할 때는 계약 얼마나 해도 10%포인트 정도 앞서는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출발은 나쁘지 않았어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0.73%뿐이 안 진 대패가 아니거든요. 그럼 지지층이 흩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집무실 이전 등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찬반이 갈리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생적 변수에 의한 지금 추락이 아닌 거예요. 자중질환이라고 표현하시지만 내부의 어떤 문제점들로 인해서 지금 추락을 한 것이고 예. 그 중심에는 저는 이재명 전 지사가 있었다. 잘 하시려고 하신 거지만 어쨌든 처음 출발부터 선당후사 자세가 아니고 선사후당이라는 자세. 7개 보궐선거 지역구 중에 가장 당선이 손쉬운 부분을 골라서 또 그걸 가셨고 가서도 지역에 대한 애정 표현이 아니고 지나가는 차를 두드려서 훈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겸손치 못하게 보일 수 있는 행동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 그 이후에 내부적 사정에서 생긴 지지율 변화예요. 따라서 지금 보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내부를 다잡고 반성 조건에 의한 선거 전략을 다 됐습니다마는 예. 그 정도의 내부 결속을 먼저 하는 것이 국민께 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자,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기대에 못 미쳤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본 투표까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좀 여전히 많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저도 그렇게 읽히는데요. 예. 사전 투표가 2018년에 20.1%였고 이번에 20.6%에서 0.5% 정도 상승했다라고 하면서 예. 지방 선거만 놓고 보면 최대 높은 사전 투표율이다 이런 평가들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직전에 있었던 대선 때 사전 투표율이 37% 가까이 되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중간중간에 있었던 보궐선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선거들의 그 경향이 사전 투표가 이제는 어떤 진영의 유불리를 떠나서 그 가까이 편리한 곳에서 투표를 언제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다라는 그 편리성이 제도화 정착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20.6%가 과연
앞으로 본투표까지 높이는데 영향을 미칠까라는 점을 두고 보면 지난 예. 대선 때 사전투표율이 아주 높았지만 결국 본투표 결과가 77%좀 넘는 결과가 그 이전의 대선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점을 들어서 본투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저도 서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본투표율을 그 이전 직전 지방선거 투표율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게 여겨지고요. 예. 그 점에서 아까도 설명해 드린 것처럼 결국은 중도층은 지금 많이 이완돼 있는 상태이고 대선을 한번 치렀는데 또 뭐 지방선거까지 그리고 지방선거의 특성이 정말 많은 후보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각 광역 단위 그리고 기초 단위 이런 후보군들이 있다 보니까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유권자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 정말 이 고관여층 그리고 핵심 진영 간의 그 지지층들이 투표장으로 나가 주셔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이 선거 캠페인의 문제가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에서의 그 인물에 대한 신뢰 또는 뭐 반감 뭐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게 될 텐데 예. 뭐 예년에 이전의 지방선거와 크게 달라지면은 없어 보이는 것이 변수 중에 요인으로 찾을 수 있는 꼽을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이제 계속 지지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은 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아까 이제 부위원장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재명 후보의 등판이 마치 이번 민주당의 지방선거 패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책임론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지지자들에게 오히려 결집할 수 있는 요인으로 또 역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부각시켜서 민주당에게 다시 한 번 더 일할 기회를 달라라고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지금 뭐 중도층, 부동층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도 관심이고 이게 지금 사전 투표율은 일단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전체 투표율이 또 어떻게 될지도 관심사거든요. 어떻게 사전 예상하세요? 투표가 어느 정당에 유리한지 여부는 이제 뭐 이게 분산 투표 형식이 돼버렸기 때문에 예. 홍보도 많이 됐고 다만 이제 전체 투표율에서 사전 투표율이 갖는 비율 그것은 이제 의미가 있겠죠. 민주당이 아무래도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조금 더 도움되는 건 맞습니다. 예. 다만 이제 사전 투표율이 전체 투표율을 견인한다면 그러면 국내 힘이 민주당보다는 지금 정당 지지율이 높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다소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국내 힘이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지금 전국적 이슈가 생겨가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공약 제시라든가 논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전국적 이슈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투표율은 예전 60%보다는 많이 낮아지진 않을 것이다. 58에서 62 정도로 나오면 지금 구도에 의한 결과가 여론조사 구도에 의한 결과가 많이 바뀌지 않는 결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역별로 좀 짚어보면은 이번 선거 일단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전 투표율이 평균보다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는 지난 선거에서 이재명 전 지사가 이제 당선이 됐었고 대선에서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밀어줬었는데 지금 경기도민이 가장 고심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뭘까요? 지금 경기도 이번 사전 투표율을 보면 뭐 19점 몇 프로로 좀 예년과 크게 달라진 형태를 보여주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예. 저희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결코 뺏겨서는 안 되는 지역을 경기로 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대로 직전에 도지사를 이재명 후보가 맡았던 것도 있고 그 상징성이 분명히 있는데요. 저는 경기도민들의 이 사전 투표율이 결국 본투표율도 경기도라는 곳이 전체적으로 예전에도 뭐 아주 최고 높은 투표를 보여주거나 아주 예. 최저의 투표를 보여주는 곳은 아니었던 곳으로 봐져서 특별한 변화는 없어 보이고요. 그런 중에도 이 그 정책적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자질이 있는 후보가 누구인가를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 경기도에서 이미 실적, 실력 그런 것이 검증됐던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후보까지 갔던 것을 다들 기억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예. 그만한 자질이 있는 역량이 있는 후보가 누군가에 대한 판단을 하실 텐데요. 저는 그 점에서 민주당의 김동연 후보가 앞서가고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이 몇 차례의 토론회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 그리고 경기도에 계신 도민들이 확인하셨던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최근에 또 악재들이 있었죠. 그 국민의힘의 김은혜 후보의 경우에는 뭐 지금 선관위에서
이의제기 결정문을 아마 본투표 당일날 벽면에 공고하게 될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이 본투표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내용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신의 재산 신고를 축소 신고했다라는 그 의혹을 사고 있는데 예. 이것은 명확하게 공보물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어서 이것이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선관위의 그 고발 사항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리기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 선거가 끝난 이후에 이거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뭐 무혐의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예.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되는 것이 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아마 그 김동연 후보 측 캠프 측에서는 사표가 될 수 있다. 만일에 김은혜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당선직을 내놓을 수 있는 그 경우를 지금 아마 열심히 홍보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금 제가 볼 때는 김동연 후보에게 더 유리해진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지금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재산 신고 축소 논란이 지금 불거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지난주에 TV 토론에서 강용석 후보가 이제 제기를 했던 거였는데 지금 선관위에서 그 결과를 어제 오후에 발표를 했습니다. 16억 원 가량을 좀 축소해서 신고했다. 지금 이 부분이 이번 선거에 영향을 줄 거다라고 보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좋은 영향은 아니겠죠. 축소해서 신고했는지 축소된 건지 예. 이건 뭐 밝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대상 재산이라는 것이 그 평가가 축소됐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나의 건물인데 그 건물에 대한 평가가 예. 좀 과소 신고됐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은닉했던 재산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 부분은 남편이 상속받은 재산이에요. 예. 그러니까 김은혜 후보와 전혀 관련이 없고 상속받은 A라는 재산이 평가를 해봤더니 이건데 이렇게 과소 신고했다 이런 부분이라서 물론 그것도 엄밀히 해야 되겠죠. 김은혜 후보 측에서는 실무자의 실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저것이 만약에 처벌받으려면 허위 사실을 인식했어야 돼요. 이게 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과소 신고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고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라서 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어쨌든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것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오히려 선거에 영향을 미칠 부분은 김동연 후보의 말씀하신 그런 기대했던 장점이 발현되지는 않았던 것이에요. TV 토론을 통해서 보면 김동연 후보가 이전에 전 정부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했던 부분이 있고요. 현 공약을 냈는데 그 정책과 맞지 않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그다음에 재개발의 경우에도 공공재개발이 나은지 아니면 민간재개발이 나은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주지 않으셨어요. 해당 지역구 구민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는 입장에서 예. 물론 그게 정답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다소 이상하게 들린다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적 장점이 이런 부분과 또 이재명 전 지사께서 이루었던 성남시 내지 경기도에서 했던 여러 부분에 대한 평가가 아직 엄밀히 나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 덫에 같이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동연 후보의 정책적 장점이 발현될 수 없는 상황에서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에 비해서 김은혜 후보의 경우에는 강용석 후보의 도전에 대해서 일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통화한 바가 없다고 해서 명확히 했단 말이에요. 예. 따라서 강용석 후보에 대한 여권의 지지층은 다소 줄어들 것 같고 또 강용석 후보가 나온 것이 여야 어느 후보한테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사실 모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중도층 이탈하는 게 많은지 또는 보수층이 유입되는 게 많은지는 아직 평가하기 이른 것이고 또 정의당 후보가 있는 사실상 사자 구도이기 때문에 강용석 변수는 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에 안철수 후보라는 보선 주자가 중도층에 대한 그 확장성을 좀 보태고 있기 때문에 예. 구도면에서는 아무래도 김은혜 후보가 좀 나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책 또 인물을 보고 이제 유권자들은 결심을 하기 때문에 이번 재산 축소 신고 같은 경우는 좀 큰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보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앙선관위 통지에 따라서 지금 이 재산 축소 신고 내용이 지금 모든 투표소에 공고가 되거든요. 이 부분이 아직 결정을 좀 내리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좀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마이너스 영향일 예. 거예요. 영향이 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실망을 하더라도 두둔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은혜 후보를 찍기로 결정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걸로 예. 해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축소 신고된 내용 자체를 보면 사실은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3년 동안 계속 신고를 그렇게 해왔거든요. 예. 3년 동안 계속 그렇게 신고를 해왔다는 것은 어떤 입장에서 보면 작정하고 했구나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 보면 뭐 실수였구나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당선 모형을 그 감수하고 저렇게 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리고 없었던 재산이 새로 밝혀진 것이 아니고 특정 재산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것이기 때문에 예. 저 부분은 글쎄요, 뭐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그렇다면 민심에 그렇게 영향을 끼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대 격전지 중원도 좀 살펴보면요. 충남, 대전, 세종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대전과 세종, 충남이 접점을 벌이고 있다. 이 자체만으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예, 뭐 늘 전통적으로 충남, 뭐 충북 이런 충청권 전체를 우리 뭐 선거의 바로미터다, 뭐 스윙보트 역할을 하는 곳이다라고 해서 예. 이곳에서 중원을 차지하는 당이 결국 전체의 선거의 뭐 승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직전 여론조사까지의 결과를 보면 저희가 우세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군데가 다 접전으로 나오고 예. 초박빙인 상태로 나오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이 아까도 설명드렸었는데 현재 직전에 그 지방 행정을 담당해왔던 그 수장들, 그 단체장들이 어떤 결과를 보이는지에 따라 결과 투표의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이 여론조사가 그것을 다 반영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다. 예. 그것이 투표율이 아주 높은 경우와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 뭐 60%, 50%대 정도 될 때에는 여론조사 결과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조금 전에 제가 여기 이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좋은 뭐 굉장히 희소식이면 희소식인 것이 그 충남 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던 무소속에 가까운 충청의 미래당의 후보였던 최규복 후보가 양승조 후보를 지지하면서 예. 사퇴를 한 것이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것을 보면 지금 양승조 후보도 저희는 완전히 우세할 것으로 봤는데 최근 직전 여론조사는 박빙으로 나왔지만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미쳐서 저는 현지에 계시는 충남에 계시는 그 지역민들에게는 좀 많이 영향을 미치게 돼서 좀 더 우세한 쪽으로 기울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세종만 보게 되면 세종의 여론조사 결과가 좀 약간 눈여겨봐지고 좀 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 거기가 공무원들이 대거 사시는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정부가 바뀐 상황에서 민주당의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해도 그것을 정확하게 추락하기 힘든 그런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샤이 민주당의 그 응답자들이 좀 많은 곳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자체 조사나 뭐 이런 것으로 볼 때는 현재 그 뭐 이춘희 시장 후보가 저는 박빙보다 우세할 수 있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대전도 그렇고 해서 이 중원에서 이 네 지역이 저는 결코 뭐 뒤질 만한 지역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민주당에서 이분들이 지난 4년 동안 행정력이 좋았다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대거 투표에 참여해 주실 것을 더 간곡하게 호소하면 결코 뭐 내놓을 지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에서 제가 볼 때 아까 뭐 7곳, 8곳 정도 저희가 차지할 수 있을 희망이 있다라는 것이 이곳, 4곳을 포함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보다도 실제로 투표함 열어보면은 민주당이 좀 우세할 다를 수 있을 거라고 것이다라고 말씀 생각합니다. 주셨는데, 자 이제 중원에서 누가 승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2024년 총선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총선도 그렇고 국정 운영에도 탄력을 받을지도 그 영향을 끼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충청도 의석 중에 지방자치단체장 중에 이제 충북은 3선이 끝나서 노영민 후보가 나온 것이라서 거기는 일찌감치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예. 나머지 3곳은 이제 현역 자치단체장이거든요. 그만큼 조직표를 갖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반영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쨌든 우리나라는 여당과 연계된 자치단체장이 나오는 것이 솔직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지역 발전에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충남, 충북, 그 세종, 대전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이 지역색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리적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대한 심판 플러스 앞으로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나오지 않을까 싶고 하나 눈여겨지는 것은 세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차이가 나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많이 박빙으로 바뀌었어요. 예. 이것이 바로미터로 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역의 그 자치단체장이 민주당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이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추세라고 봅니다. 예. 따라서 그 추세가 반영된 결과로
세 군데가 아마 그 결과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바뀌는 추세다 이렇게 보셨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재보궐선거죠. 인천 계양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 예상 외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지금 최대 변수로 부상했는데 지금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뭐 이슈 파이팅이 필요한 것이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예. 조금 너무 막바지에 선거 막바지에 나온 얘기여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지난 대선에도 이 정책에 대해서 많이들 논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뭐 수도권 전체의 서부권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두고 있는 것이 김포공항을 이전함으로써 생기는 그 택지, 그 주택 공급의 원활한 부분,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기존의 그 주변 인근에 접해 있던 많은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게 여겨왔던 공항의 그 소음 문제라든지 고도 제한으로 발전에 그 저해되는 부분, 뭐 이런 것들로 오랜 기간 뭐 김포공항 이전에 대한 얘기들은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계양을이라는 곳을 위치적으로 보면 지리적으로 바로 공항, 김포공항에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송영길 후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주장을 했었고 예. 이번에 공동으로 이 정책을 발표했던 부분도 송영길 후보가 주장했던 부분과 이재명 후보가 지금 본인들이 출마한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 사항들하고 결부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 공동 발표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 지점에서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너무나 반대 의견을 크고 세게 강하게 내던데요. 저는 그 양천구청장에 지금 출마하신 이기재 후보죠. 그분도 이제 방송 패널도 많이 나오셨던 분인데 이분 예. 공보물을 보니까 거기에 오세훈 시장 후보도 나와 계시고요. 지금 국토부 장관 대신 원희룡 장관도 나와 있고요. 이준석 대표도 그 그림에 같이 나와서 이전부터 국민들이 그 동네 지역민들이 그렇도록 원하던 공항 소음 피해 해소 방안 그것은 결국 김포공항 이전이다 이런 얘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듯이 무슨 뭐 갑자기 자기 지역의 이기를 위해서 이재명 후보가 말도 안 되는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할 소재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또 제주에 악영향을 미치게 돼서 지금 뭐 이준석 당대표가 제주로 향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저는 이것이 정말 갈라치기의 한 전형이라고 봐집니다. 물론 그 우리 당의 오영훈 후보 제주도지사 후보도 이것은 당론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는 하긴 하는데요. 저는 이것이 긴 안목으로 볼 때 제주의 어떤 관광객이나 제주에 있는 분들이 이동할 때 불편을 초래할지에 대한 것은 좀 더 연구해보고 심도 깊게 의논해보아야 될 지점인 것 같고 지금은 선거 국면이다 보니 각자 지역의 민심을 반영하는 그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점이 있어서 이것이 예. 최대 이슈로 등장한 것 같긴 한데 결국 이것이 투표장에 갔을 때 이재명 계양을 후보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나머지 다른 지역에 이것 때문에 뭐 민주당을 투표하려다가 안 하고 뭐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려다가 걷어들이고 이런 것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김포공항 이전 저지를 위한 협약식을 열기도 하고 지금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좀 전국 이슈화를 하겠다 이렇게 좀 방향성을 잡은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전국의 이슈가 될 만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예. 이 공항 이전 문제는 원래 대선 당시에는 주택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공급 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 부지가 김포공항이었던 건데 예. 그렇다면 수도권에 사실은 뭐 크게 해를 끼치는 건 아닙니다. 수도권 전체의 주택 공급을 위해서 여기다 짓는 거니까 이런 자세하고 지금은 지역 개발로 접근을 한 거죠. 김포공항을 이전해서 그 지역을 개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도권 입장에서 보면 공항에 대한 접근성 선택권이 침해되는 거예요. 이때는 악영향을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각 지방에 있는 공항들은 가뜩이나 지금 손실이 많은데 이건 이제 다 문을 닫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제주도에 대해서 개량화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오영훈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이걸 갈라치기로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이미 있는 현실이에요. 그 당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이재명 후보의 지위가 뭐 그냥 그 국회의원 보궐선거 주자라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총괄선대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총괄선대위원장은 정책도 총괄하는 겁니다. 본인의 당선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이런 정책을 아무런 협의 없이 이렇게 내놓는다.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 과연 맞는 것인지가 기본적으로 의문이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그 계양구에 과연 이것이 도움이 되는지 여부는 이 도시가 20만 도시가 형성이 되는 것이 계양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지역 주민마다 다릅니다. 예. 여기에 뭐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것이고 교통난이 있는 것이고 이런 악영향이 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왜 선택했을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인 것이고 글쎄요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겠죠. 그런데 김포공항을 이전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이고요. 또는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신다 하더라도 이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이 부분은 국토부와 서울시의 인허가권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 때 대통령이 된다면 이렇게 하겠다. 대통령은 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대통령 떨어지시고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와서 대통령 때도 여러 가지 득실을 따져보시고 유보했던 정책을 지금 하시겠다. 일단 실현 의지와 실현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저 부분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저는 예. 오세훈 지금 시장 후보도 본인의 자세를 정확하게 표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이전에 그 서울시 내에서 시정 질의를 했을 때 보니까 장기적으로 김포공항 이전을 찬성하는 쪽으로, 동의하는 쪽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 기록들을 봤는데 지금 완전히 민주당에서 전혀 다른 이상한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의견을 좀 표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 김포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난감한 기류가 있긴 하잖아요. 네, 뭐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이게 중앙당 의견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 조응천 의원도 현실성 없는 공약이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고 또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도 이제 같이 추진을 하다가 이제 어제는 이제 제주도민의 합의 없이는 추진될 수 없는 공약이다 이렇게 좀 한 발 물러서긴 했습니다. 자, 근데 이재명 후보는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이 소신을 밝히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경기나 제주 관련 지역에서 좀 패배를 하게 된다면 책임론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그 책임론은 결국은 선거 전체 틀에서 아까 말씀하신 몇 석이나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론은 뭐 꼭 이 김포공항 이슈뿐만이 아니라 예. 전체적인 결과가 또 그 따를 텐데요. 저는 이 김포공항 이전에 대한 정책적인 그 제시를 통해서 전 이 민주당 내에 다른 자본보다 훨씬 나은 이슈 전환한 부분은 솔직히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예.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 국가적인 비전으로 다뤄야 될 부분이라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선거도 중요하고 전체 큰 선거, 우리 민주당의 지방선거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이슈를 던져서 이후에 우리 민주당에는 많은 지지자들이 무력감에 빠져 있는 것보다 이슈를 통해서 지금 전체적인 판에 흥행 요소는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그런 점에서 꼭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지진 않는데요. 선거 결과가 결국 어떤 책임으로 돌아올지 말해줄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게 하나 더 검토해 보면 사실은 뭐 이 옮기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차치하고 적절하다 하더라도 옮기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인천공항을 일단 그 슬롯을 늘려야 되는 거거든요. 상당히 늘려서 국내선을 다 흡수할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을 키우고 나서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슬롯이라 하면은 뭐 뜨고 내리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 활주로를 늘리는 거죠. 예, 예. 또 하나는 이미 이제 그 지역은 김포공항 주변은 혁신지구로 지정이 돼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동개발 계획이 서 있어요. 오전에 투입되는 거거든요. 이걸 보고 나서 장기적으로 이걸 검토하겠다라는 정도의 말씀을 하셨으면 저는 뭐 동의를 하겠는데 이걸 옮긴다라고 단언을 해버리시면 사실은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상당히 이룰 수 없는 공약으로 평가받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당갑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우위를 달리고 있긴 한데 자, 이번에 국민의힘으로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당내에서 어떤 입지를 좀 굳히고 세력을 확장하는 데 좀 동력이 붙을 거로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이라는 당적을 갖고 처음 출마한 거예요. 예. 근데 처음 출마했는데 박빙이 아니고 상당히 뭐 60% 이상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득표로 연결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게 득표로 연결된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예. 상당히 본인한테는 우호적인 결과죠. 예를 들어서 입당 과정에서 당대당 지분을 통해서 서로 간에 뭐 분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인수위원장 시절이거나 공동정부 구성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던 것도 아니고 많이 양보했다고 좀 봅니다. 총리도 안 하고
장관직도 강하게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런 부분들을 당원들이 다 보고 있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당내에 처음 소위 밑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당대표로 올라가겠다라는 본인 계획에 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당권 도전 이후에 어쨌든 대권으로 가는 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하겠다. 어떤 일정 지분을 갖고 지분의 요구를 통해서 뭘 얻어내지 않겠다라는 저런 계획은 상당히 좋은 거고 그 계획에 대해서 당원들이 어쨌든 지지를 보내준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남영희 민주당 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 지역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